지금의 중국이 있기까지 몇십 번이나 무너지고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번 무너질 때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새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또 수백만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3000년 넘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삼국지 첫 문장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죠. 오래 나뉘면 합쳐지고 오래 합쳐지면 나뉜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진짜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 끝없는 흥망성쇠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명은 전부 물가에서 시작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전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하 유역에서 문명이 싹 텄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역사책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땅을 파보니까 나온 유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쪽 양쯔강 유역은 나중에 개발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청동기 유물을 발굴해보니까 황하 유역 못지않게 일찍부터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했더라고요. 기록엔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동시에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논문 쓰느라 난리예요. 전설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중국 역사는 반신반인인 5황제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마지막 황제인 우 황제가 기원전 22세기쯤에 하 왕조를 세웠다는데 이건 거의 신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 왕조예요. 이들은 청동기 시대 황하 유역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상 왕조만 청동기를 쓴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의 청동기 문화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상 왕조랑 그 다음 주 왕조가 시기적으로 겹쳤을 가능성도 있대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발굴되면서 기존 이론이 뒤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도 나중엔 바뀔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국 문자의 시작도 상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관들이 거북 껍데기나 뼈에 예언을 적고 불에 구워서 금이 가는 패턴을 봤대요. 그걸로 점을 쳤던 거죠. 놀라운 건 그때 쓰인 문자가 지금 중국어랑 연결된다는 겁니다. 엄청 오래됐는데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의 완성도를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문자 체계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발굴된 거북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많은 걸 보면 이게 거의 매일 하는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상 왕조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청동기 제작 기술은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이렇게 정교한 문자 체계는 상 왕조만의 것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3000년 중국 역사의 기본 틀이 됩니다. 권력은 하늘의 뜻을 받은 자에게 있고 그걸 글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힘을 가진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상 왕조 마지막 황제가 폭군이 됐대요. 그래서 무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뒤집고 주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주 왕조가 무려 800년이나 지속돼요. 여기서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천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늘이 너한테 중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상 황제처럼 막 굴면 권력을 잃고 더 나은 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논리죠. 앞으로 300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 왕조 시대에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중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칼이나 산 모양의 독특한 동전이 생겼고 성벽이 쌓였고 관료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유명해질 문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주 왕조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원전 770년에 내부 분열로 무너졌거든요. 물론 주 왕조 자체는 그 후로도 500년을 더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왕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강력했던 서주 시대가 끝나고 동주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전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된 거죠. 춘추 시대라는 이름은 공자가 편찬했다는 역사책 춘추에서 따왔어요.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엔 150개 정도 되던 작은 나라들이 서로 잡아먹으면서 30개 정도로 줄었고 나중엔 7개만 남았거든요. 춘추 시대는 천천히 닿아오르는 냄비 같았습니다. 남은 나라들이 점점 커지고 부유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근데 무작정 병력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손자의 군사 철학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전략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능하면 칼 한 번 안 쓰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하는 거죠. 손자는 장기전이 재앙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영리한 정치와 기발한 전술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봤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들으면 박수칠 만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정치와 군사 게임이 벌어지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춘추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교육받은 귀족 계층의 힘이 커졌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생 목표가 공무원이 되는 거였대요. 당시엔 그게 최고의 커리였거든요. 이 사람이 13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공구라는 이름의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몇백 년 후에 그의 가르침이 중국 철학의 근간이 되는 책으로 남았어요. 바로 뭐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혼란과 배신으로 가득한 시대에 공자는 군자의 덕목과 예의, 문화적 규범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어요. 과거의 지혜가 난세를 사는 법을 알려준다고 봤죠. 속뜻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야, 너네 천명 받고 싶으면 정신 좀 차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계사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해요. 공자만 철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백가 시대라고 해서 철학자들이 미친 듯이 글을 써댔어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고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맹자는 공자 사후 반세기 뒤에 나와서 유교 사상을 더 발전시켰고, 노자는 도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도덕경을 썼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논란은 있습니다. 유교랑 도교에 대해서만 30분은 떠들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악의 시대가 최고의 사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왔어요. 말 그대로 겨울이었죠.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남은 나라들이 최후의 1인이 되려고 발악했거든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나라 수가 줄어들수록 중앙 집권화가 강해졌어요. 거대한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나라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전쟁을 잘하는 나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진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진나라는 엄격한 법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석궁을 엄청 좋아했는데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석궁 진짜 좋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포로를 안 잡는다는 정책이었어요. 민간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진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남은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이 진나라 깃발 아래 통일됐어요. 그리고 진나라 왕이 시황제, 첫 번째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죠.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으니 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늘도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시황제가 죽고 몇 년 만에 진나라가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진나라는 중요합니다. 진짜 중국 제국이 탄생한 순간이었고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진나라에서 나왔으니까요.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어원을 따져보면 5개 언어를 거쳐서 차이나가 됐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왕조가 짧았어도 시황제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어요. 문자 그대로 미래 중국 제국들의 길을 닦았죠. 중국 문자를 표준화하는 것 외에도 진나라는 미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성벽이랑 도호에서 시작해서 황제 개인의 거대한 건축물까지 만들었죠. 진나라 건축물에 대한 일부 기록은 너무 과장됐다고 무시당했어요. 근데 1970년대에 병마용이 발굴되면서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제가 죽고 몇 년 후에 제국 전체가 진나라에 반기를 들었어요. 황제는 의사가 불로장생 묘약이라고 먹고 죽었는데 실제로는 수은 중독이었을 거예요. 짧지만 치열한 내전 끝에 한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유방이 세운 왕조예요. 기원전 202년 그가 중국 대부분을 지배하게 됐죠. 한나라는 400년 동안 대체로 평화롭게 통치했어요. 진나라가 엄청난 분석행위 사건을 저지른 후에 유교가 국가 철학으로 자리 잡았죠.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한나라는 법가의 틀은 유지했지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좋은 제국이 되는 데 집중했어요. 관료제를 확대한 거죠. 이 시기에 동전 모양도 둥글게 바뀌었고 종이랑 비단 생산도 시작됐어요. 초기 수력학이랑 천문학도 발전했고요. 그리고 도교도 더 커졌습니다. 도교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요. 한나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흉노의 침입이었어요. 맞아요, 그 흉노예요. 흉노라고도 불렸던 이들과 싸우면서 한나라 군대는 서쪽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고 거기서 다른 문명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팍트리아인들이 있었는데 말 타는 기술이 뛰어나고 문화 수준이 높고 도시가 아름답다고 알려졌어요. 알고 보니 이 팍트리아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후손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나라가 흉노와 싸우려고 팍트리아의 천마를 갖고 싶어 했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다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를 약탈하고 천마를 빼앗아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탈인분지 영토도 상당 부분 차지했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면서 한나라는 무역관계를 시작했어요. 물건이 지중해까지 갔죠. 가장 유명한 게 비단입니다. 이 비단길이 한나라 경제의 근간이 됐고 한나라 황금기를 가속화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는 천마의 도움으로 흉노를 물리쳤습니다. 물론 역사가 사마천은 이게 훨씬 더 긴 전쟁의 첫 라운드일 뿐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사마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나라 궁정 역사가였던 사마천은 위대한 역사서를 썼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완성된 사기는 중국에도 중요하고 역사학에도 중요해요.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당대까지 12권의 서사 역사를 썼거든요. 여기에 개별 국가의 역사 30편과 독립적인 전기 70편도 추가했어요. 엄청나게 철저하면서도
읽기는 편한 책입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서를 쓰면서 황제에게 너무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다가 반역죄로 몰려서 구형을 당했어요. 근데 평생의 작업을 완성했고 덕분에 역사가 훨씬 풍부해졌죠. 다음 수십 년 동안 한나라는 최대 영토를 차지했어요. 동쪽으로는 한반도 쪽까지, 서쪽으로는 신장까지 뻗었죠. 관료제도 이 시기에 성장했고 큰 규모와 지역 단위 모두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쓰는데 효율적이었어요. 공공사업 건설에 짐집 노동력을 쓰는 것도 능숙해졌고요. 삶은 평화로웠고 문화는 번영했고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보통 긴 평화 뒤엔 정치가 썩기 마련이죠. 지도자들이 유교를 버리고 진나라의 강경한 방식과 확장주의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전에도 봤고 앞으로도 볼 겁니다. 제국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반세기 동안 계속된 불길한 징조들이 천명이 곧 폭발할 거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죠. 그래서 왕망이라는 진취적인 유교학자가 아주 평화롭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왕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흥미로운 개혁들을 시도하긴 했는데 관료들의 직함이 올바른지에만 신경 쓰고 황하가 계속 범람하는 건 무시했거든요. 당연히 그도 쫓겨났죠. 그 후 권력 다툼이 있었고 놀랍게도 한나라 왕족이 중국을 되찾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겨서 후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제국의 초반 수십 년은 이전 세기의 혼란을 수습하느라 보냈어요. 힘들게 버텨서 한동안은 꽤 안정적이었죠. 공식 역사서는 한나라의 끝을 220년으로 잡지만 실제로는 2세기 중반부터 제국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리거나 무능한 황제가 연달아 나왔고 섭정들이 실제 통치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180년 이후 한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는 건 자기 기만이에요. 2세기에 후계자 위기랑 정치 음모가 말도 안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국이 무너질 때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중국 최고의 서사시 삼국지 연의의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사령관이었습니다.